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정부 예산 총 지출이 올해보다 8% 대폭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전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에서 벗어나 확장재정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권리라고 말했는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내년 예산안 내용부터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700조 원이 넘는 지출 예산을 편성하며 AI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고 대신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내년 나라 빚이 1,400조 원을 돌파하고 임기 말인 4년 뒤에는 국가 채무가 1,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늘어난 재원은 AI와 신산업, R&D에 투자합니다. 로봇 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와 생활 밀접형 제품 300여 개의 AI를 적용하고 AI 인프라 조성, 인재 양성에 총 10조 1천억 원을 씁니다. R&D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을,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지컬 AI에서 성과를 한두 개라도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 성장률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성장 그리고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애거나 대폭 줄여 27조 원을 아낍니다. 예를 들어 부실기업 지원은 줄이고 집행률이 낮은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사업도 축소합니다. 해외 원조 예산도 1조 원 넘게 깎았습니다. 추경으로 지원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바우처도 1조 원 가까이 줄여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쓰는 돈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4%, 국가채무 비율은 51.6%까지 오릅니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을 신경 써야 됩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2단계만 떨어뜨려도 국제금융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이 58%까지 오른다고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성장률 2%를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AI와 신산업 투자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주요 보편복지 공약이 대거로 담겼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에 이어 이재명 정부는 청년 미래적금을 출시합니다. 또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신설됐습니다. 이어서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납입액에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붙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만기 때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가 지원되는 일반형은 최대 2,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3년 근속 조건이 붙는 우대형 가입 시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7,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납입 기간이 5년으로 길어서 중도 해지율이 높아는 것을 감안해서 청년 미래적금에서는 청년들이 3년 후에 만기 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월 5만 원에서 6만 원만 내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GTX나 광역버스까지 타려면 월 9만 원에서 10만 원가량만 내면 됩니다. 서민 생계비 절감과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신규 고용까지 할 경우 고용창출 장려금을 주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아동수당 확대는 물론 공공일자리까지 지역상품권 혜택 등을 지역에다 배분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저출생 고령화라는 문제에 대응해서
체감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에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보용 기자입니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내년엔 8세 이하로 확대되는 동시에 비수도권은 5천 원, 인구 감소 지역은 1만 원 또는 2만 원 더 지급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합니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 우대, 일반 지역 3단계로 나눠 지원금 등 혜택을 차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국비지원 차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은 12%, 비수도권은 10%, 수도권은 8%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주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특별지역 720만 원, 우대 600만 원, 일반 48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또 2천억 원을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 주민 24만 명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이 인구 감소나 지역 균형 발전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 쪽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혜택이라든가 심지어는 조세 회피 지역에 버금가게끔 이런 파격적인 조치 같은 것들도 하다 안 되면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그 외곽에 있는 사이드적인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 우대 원칙이 현금 살포에 끝나지 않고 소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로는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이들 분야에 내년 예산에서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습니다. 김한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20% 가까이 불어난 35조 3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R&D 분야의 경우 AI 등 첨단 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10조 6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3조 3천억 원이었던 AI 예산도 3배 넘게 늘어 10조 1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로봇과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5년간 6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에 필수적인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올해만 1.3만 장 그리고 내년도에 1.5만 장을 이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반드시 이 시장 생태계를 잘 활성화시켜 주시고 재투자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기공식을 진행한 SK그룹도 AI 강국 도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오는 2029년 2월 완공되는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아시아 태평양 최대 AI 요충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 펀드를 마중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생산과 투자도 모두 증가했는데 이렇게 트리플 개선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 산업 생산은 크게 줄어들어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정동진 기자, 지난달 산업활동 어땠습니까? 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산업 생산 지수가 114.4로 전달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5%, 지난해 7월 대비 2.4% 늘었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설비 투자도 6월 대비 7.9% 늘었는데 이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입니다. 하지만 수출 주력 산업 생산은 여전히 우려스럽더라고요. 네,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전달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우선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전달 대비 각각 7.3%, 7.7%씩 줄었습니다. 특히 7.3%의 생산 감소율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 파업, 미국 전기차 공장 현지 생산 등 관세 발효 효과가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생산과 수출 모두 전달 대비 3.6%, 6.7%씩 줄었는데요. 반도체 생산이 3.6% 감소한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입니다. 한편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도 전달 대비 1%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 반면에 주택산업 지표는 착공가, 분양, 인허가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 공급과 연관된 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모습입니다. 최주수 기자, 주택 관련 지표들 어땠습니까? 네,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4천여 호로 지난해보다 13%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착공 후 2, 3년 뒤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 전체 착공이 줄면서 중장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만 두고 봤을 때 서울 착공은 650호에 그쳐 1년 전보다 66%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 인허가와 분양 실적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인허가는 15만 4천 호로 10% 줄었고 분양도 27.7% 감소했습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2만 7천 호로 전달보다 1.3%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건물이 다 지어졌지만 지역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악성 미분양의 84%가 지방에 있는 주택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정부도 악성 미분양 줄이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LH가 다음 달 1일부터 지방 악성 미분양 2차 매입 신청을 받고 기존보다 3천 가구 늘린 8천 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다주택 중과에서도 대외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퇴자들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에는 이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현재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에는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감사원은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도서처도 건보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노후 빈곤이 심화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보공단 설명대로 이렇게 쥐꼬리 수익률로 노후 안전판이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퇴직연금에까지 이 건보료를 또 뗀다면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이번에 발의됐다는 법률 개정안 내용은 뭡니까? 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현행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위법 소지를 없애고 저소득 연금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사적연금 부과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한 SK텔레콤의 답변 시한이 다음 달 3일까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사흘 안에 SK텔레콤 해지 위약금 면제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이르면 다음 주에 집단 분쟁조정 추가 신청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 주 중요한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안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쟁 조정이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양 당사자 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방통위 산하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신분조위는 지난 21일 소비자가 SKT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 조정에 대해서 해지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무선 결합 상품에 대한 위약금 역시 분담할 것을 직권 결정했습니다. SKT는 조정을 수락할지 여부를 다음 달 3일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SKT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집단 분쟁 조정과 개인 분쟁 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어제부로 과징금 제재 처분이 완료되면서 조정 절차도 재개됐습니다.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멈춰져 있는 정지된 절차는 다시 재개해서 분쟁 조정 절차에 맞춰서 재개될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기 신청자들에게 분쟁조정 재개가 고지됐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집단분쟁조정 추가 신청자 모집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각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가로 분쟁조정을 접수하지 않아도 SKT가 전 가입자에게 동일한 조정 내용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이 경쟁사의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죠. 검찰이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공모해 SM 주가를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합법적인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고도 거듭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기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김 위원장 쪽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임원진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의 시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후 변론에서는 불법 지시나 시세 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이 공개 매수 기간 중 5% 미만 장내 매수를 위법하다고 본 시각은 법적 근거가 없고 김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무리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제주항공 2개 국제 노선이 전격적으로 중단됩니다. 인천에서 괌, 부산에서 다낭 노선 운항이 오는 10월 26일부터 중단됩니다.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6월 찜특가 행사로 항공권을 최고 91%까지 할인해 대거 판매했습니다. 이때 팔린 항공권이 대규모 취소되면서 예매한 사람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급하게 더 비싼 항공권을 구해야 하게 됐습니다. 취소된 인천에서 괌 노선은 주 7회 운항되던 곳으로 한 달에 5,000명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숙박 일정이 바뀌며 숙소비가 100만 원 넘게 뛰었다거나 환불이 안 되는 숙소를 예약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더 비싼 항공권을 새로 예매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숙소나 렌터카, 투어 예약 취소에 대해선 마땅한 보상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항공의 이번 노선 중단에는 경쟁 심화와 수요 감소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당시 각 노선별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을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이 걸리며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운항을 늘렸습니다. 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인천에서 괌 노선 이용객은 약 38만 5천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운항을 하고 제주항공이 이제 노선을 철수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노선도 이제 이런 유사한 현상들이 확대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해당 노선들의 운항은 내년 3월 28일까지 중단되는데 이후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진료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도 앱으로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끝내는 정부의 실손보험 간소화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이 돼가지만 참여 의료기관이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소비자들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입자가 4천만 명인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만 연간 1억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실손24 앱만 깔면 온라인으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도 종이 서류를 떼고 따로 제출해야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참여 병원이 16%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아직 안 합니다. 아직 안 깔려있어요, 약국은요. 의원과 약국도 오는 10월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지만 사전 참여율은 2.2%에 그칩니다. 보험개발원이 의료기관 참여 독려를 위해 지원금 사업에도 나섰지만 의료기관이 추후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산화할 수 있는 서류 양식도 현재 한정적입니다. 시스템 연계를 위해선 건물 방화벽 개통도 필수적입니다. 병원 입장에선 자비로 설비를 깔아야 하는 데다 환자가 다시 찾으면 서류를 또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기관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전산화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음 달에 나란히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가을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를 내세워 충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삼성은 세 번째 갤럭시 S25 시리즈 모델로 전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며칠 전 유튜브에 올린 스마트폰 광고입니다. 두 친구 중 한 명이 아이폰으로 이미지 합성을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I'm giving you a shirt. Too French, too jungly. It's not working. 이를 바라보던 친구가 갤럭시 Z 폴드 7 AI 사진 편집 기능으로 금방 이미지를 완성하자 남성은 아이폰을 짜증스럽게 던집니다. Check it. Whoa. Can your phone do that? 다음 달 새 아이폰 시리즈를 내놓는 애플을 겨냥했다는 평이 대체적입니다. 업계의 관심은 아이폰 17 에어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엣지보다 더 얇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초슬림형 스마트폰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다음 달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 S25 펜 에디션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선보인 G 시리즈로 입증한 프리미엄 폴더블 폰 흥행 돌풍을
가성비 제품을 찾는 수요층에서도 꾸준히 있겠다는 각오입니다. 폴더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도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출시할 계획입니다. 결국 갤럭시는 이제 올해 계속 꾸준히 신제품들을 출시해 왔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전통적으로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브랜드였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최근의 모습을 봐서는 이제 삼성을 좀 뒤쫓는. 애플도 폴더블 폰 시장을 선점한 삼성전자의 뒤를 밟아 내년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하는 등 쫓고 쫓기는 경쟁 구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